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주말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이르면 19일 월요일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 변호사님,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제부터 이제 밤을 새워서 했던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좀 무게를 뒀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그러니까 구속 수사 방안, 불구속 수사 방안 두 가지로 보고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영장은 청구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도 많은 핵심 측근들이 할지 물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명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영장의 어떤 요건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는데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사실은 완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측근들의 진술이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문건은 조작됐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팀 자체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문무일 총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문무일 총장께서는 이제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충실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신속히 결정해야 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보고 시점이 오늘이고 그러면 이제 주말 정도 해서 좀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 적어도 한 19일 아니면 20일 정도는 결정을 내릴 건데 수사팀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올렸잖아요. 단지 총장 자체는 그걸 지휘하는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영장은 반드시 청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불구속 기소 당하는 길을 막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정한 혐의가 2개라는 거잖아요. 특수활동비 1억 쓴 거 인정했고 그다음에 67억을 이상은 씨로부터 빌렸다. 그래서 그 67억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다 부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심지어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문서는 조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측근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은 양상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또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물 액수를 보면 뇌물 액수만 110억 정도거든요. 그리고 횡령 등과 관련해서 350억 정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뇌물을 1억만 받아도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스스로 혐의를 부정함으로써 증거인멸 혹은 그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자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간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의심까지 받게 되어서 저는 일단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연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겠느냐 그거는 또 법원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를 인정을 한다면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향을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이 좀 넘은 그거에 대해서만 인정했고 그거는 그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하는데 썼다. 예. 그러니까 범죄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사실상 또 이야기한 거고 이상은 씨로부터 빌린 67억도 그거는 빌린 거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예. 그게 그 검찰이 자신한다면 삼성의 다수 소송 비용 대납 60억 원은 단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굉장히 중대한 혐의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밖에 또 뭐 뇌물 혐의가 있지만요. 예. 그래서 이 영장 청구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지금 범죄 요건에 상당히 중대한 요건이 성립이 된다고 보는 상황.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예. 검찰로서는 결국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다. 또 한편으로 예. 사실은 검찰도 고민이 많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한 분이 이미 지금 구치소에 계신데 네. 또 한 분을 구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지만 예. 역시 검찰도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검찰은 잘 알고 있고 예. 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법원 역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죠. 그 법원 판단은 또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거고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최선의 방어 논리를 개진할 걸로 봅니다. 예. 이제 그 범죄 혐의 자체로는 이제 영장 청구가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또 주변적인 것들도 이제 고려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이제 재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주요한 정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도 있고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검찰은 사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 죄가 되면 수사를 하고 이게 영장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면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어떤 시각에 보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전 대통령이 2명이 구속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 자체는 이제 정치적 시각이죠. 예. 그래서 검찰 자체는 본인들이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검찰 자체가 법제인 판단하지 않고 정치인 판단해서 야 이렇게 양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간다. 그러면 검찰은 정치화돼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검찰은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은 시점에 있어서는 고려를 할 겁니다. 분명하게.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두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니까 뭐 이걸 배려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건 배려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영장을 청구 시점 그리고 기소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 국가의 어떤 대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6.13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시간적 타이밍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지만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고려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인정한 10만 달러 용처가 나라를 위해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변호인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대북 공작금 용도로 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잇따라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게 2011년에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썼다 이런 얘기인데 왜 남북 정상회담에 쓰는 비용을 국정원이 직접 쓰면 되지? 왜 청와대에 그것도 그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그 1억을 김희중 비서관이 그 김윤옥 여사의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1억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런데 그렇게 왜 복잡하게 전달해서 특수 공작금을 쓰는지 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하여 이제 북한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남측에서 온 사람이 돈을 주기 위해서 무슨 제스처를 취했고 그걸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차원의 반박이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긴 합니다만 저는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정황상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 예. 문제와 관련해서 예. 대북 공작금으로 쓴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2011년 시점을 적시하면서 한 거는 이게 언론 보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세히 한 건 아니고 그냥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 이렇게만 하고 자세한 내역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근데 이 언론 보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하고 그 당시 접촉을 했을 때 시점이 2011년 5월입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시점은 2011년 10월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예. 미국 방문하기 직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언론 보도가 그냥 오보군요. 단순히 예. 그렇게 한 것 같고 시점이 안 맞고요. 예. 그 미국 방문을 앞두고 1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 대북 공작금으로 뭐 썼다. 약간 좀 어색한 점이 있어요. 뭐 예. 물론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돈을 또 김윤옥 여사께 전달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북 공작금으로 쓴다면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는 게 더 맞을 거고 예. 그거조차도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국정원이 쓰는 거지 이 대통령을 통해서 쓴다는 것도 불법은 아니냐. 검찰은 이런 입장인데 현재 이것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든 않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다스 실소유주가 확인이 되고 네. 결국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이 뇌물 혐의 이게 입증이 된다면은 상당히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보다 그 67억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67억을 이상은 그 형이죠. 형으로부터 빌렸다. 그런데 이자도 주지 않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좀 이명박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전 예. 대통령이 형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자도 주지 않았고 차용증도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은 씨는 그 돈을 빌려준 기억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 그거를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67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형제지간의 진실게임 양상이 예. 벌어지게 되어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전략이 되게 국민들을 오히려 납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대북 공작금으로 도망가시는 건데요. 근데 그게 정황상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대로 납득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노리는 게 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특수 공작금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통치행위 차원에서 쓴 북한 특수 공작금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솔직하게 예.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말씀하신 그 67억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그 형제간에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뭐가 진실이 뭐라고 보십니까? 67억의 문제가 역시 예.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스의 실소유자를 가리는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1985년에 15억을 주고 산 도곡동 땅 예. 1,200평 정도 되는데 예. 그 땅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이신 이상은 회장, 예. 그다음에 처남이신 김재정 돌아가셨죠. 예. 이 두 분으로 돼 있는데 2007년에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땅 예. 소유자와 관련해서. 그런데 검찰은 이상은 회장의 몫이 이 회장께 아니고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 제3자가 누군지는 가리질 못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3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예. 그 도곡동 땅을 10년 뒤에 263억 원에 판단 말이죠. 예. 그 판돈에 150억 원이 이상은 회장 몫으로 갑니다. 예. 그 150억 원에서 67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서 그 돈 중에 한 40억 원 가량이 논현동 사저 이렇게 좀 고치는 데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또 67억 말고 10억 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또 가져간단 말이죠. 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도곡동땅 판매 대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많이 쓴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판매 대금 중에 일부가 네. 이상은 회장이 그때서야 다수 지분을 그때 취득을 합니다. 그전엔 다수 지분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매각한 후에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데 결국은 다수 지분 취득한 것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돈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수의 실소유자라면 결국은 다수 경영 과정에서 비자금 문제, 예. 이거 횡령 배임 문제 나오죠. 삼성 소송비 대납 뇌물 문제 나오죠. 그래서 그 67억의 성격을 규명하는데도 결국은 다수 실소유자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북과 그 대북 공작금 썼다가 1억 원 자체는 그건 김희준 전 부속실장이 얘기를 했고 또 여성 행정관이 또 받았다고 명백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또 김은웅 여사가 또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인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은웅 여사를 이제 뭐 소환을 한다든지 조사받는데 좀 제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돈에 어디다 쓰였느냐 사용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대북 공작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출처를 계속 추적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도 작용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67억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아마 분명히 지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예. 대선자가 됐건 뭐가 됐건 또 아니면 이제 차명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의 어떤 돈 그리고 국정특활비를 비롯한 뇌물 돈이 이전 대통령한테 흘러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부인하는데 67억 원 제가 볼 때는 그건 명백히 계좌를 통해서 들어간 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마지막 시점이 20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 중간에 뭐 사저 중축하는데 한 40억 그러면서도 그 돈이 직접적으로 가져간 게 한 6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돈은 계좌를 추적해도 이전 전 대통령 때 들어갔다는 증거가 찾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진술 이외에는. 근데 67억 워낙 명백하니까 예. 이건 가져온 거 맞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이건 빌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2012년까지 돈을 갔는데 이상원 씨는 나는 돈을 빌려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고 더구나 그 큰 금액을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이자 없이 그냥 빌려준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뭐 항상 최대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여야 후보군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 우상호 의원 이렇게 세 명으로 압축되는 양상인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예. 복당 신청을 했는데 예. 그 복당 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18일에는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당 신청이 18일까지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파문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실 여부가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복당 여부는 뭐 불허, 허 이게 아니라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3파전으로 예. 누가 좀- 민주당의 경선은 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내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기가 조금 뭐 민감한 그렇죠. 내용이긴 내부에서는 합니다만은, 잘 예. 안 봅니다. 만나지도 않습니까? 서로. 그렇죠. 내부에서는 그 누가 더 앞선다 뭐 이런 예. 얘기하는 게 오히려 금기라 밖에서 보는 시각이 중요할 아직 것 같습니다. 경선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는 그런 것 같은데 이상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 중에 누가 지금 저는 유리해 보입니까? 현재로서 지금 시점에서는 예.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다. 예. 그러나 다만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이 경선은 이 다이내믹스 어떤 이 동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의 경선 규칙을 보면 결선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앞서 가는데 압도적인 우위를 굳히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어떤 조화가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예. 지금 이 민주당의 경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일반 국민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의 진성당은 50% 합니다. 근데 조직력은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좀 약해요. 근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사이에 어떤 이 경선을 각자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 굉장히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으로 1차에서 끝내질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2, 3위가 상당한 득표를 했을 때 결선 투표로 간다면 그때 결선 투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간 안정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복당 심사 오늘 착수했으면 그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는 건가요? 그 결론을 내더라도 예.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건데 예. 불어 이렇게 내기는 지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에서는 일단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했고 19일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하는데 예. 그 자격심사위 회의 내용을 최고위원회로 밀봉해서 넘겼거든요. 예. 거기에는 아마 보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그 전날 18일 일요일 출마 선언을 하는데 기자들이 그러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에 그거는 출마 선언할 때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정도 선에서 이 경선 레이스를 접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뜻을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예. 설사 19일 보류를 할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어서 함께 경선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 차출서를 제기되고 있고 오늘 이제 당무 복귀하면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기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뭐 나오는 걸 기정사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바른미래당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지율이 예상과는 달리 시너지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산술적 합계보다 조금 낮거나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율이 7% 내지 8%에 머물고 있고 그렇다고 딱이 지금 이 그러니까 정치권 지형에서 네. 바른미래당이 뭐 두각을 나타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를 재등판시키는 과정인데 그 재등판시키는 과정의 하나로 인재영입위원장을 이제 맡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본래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직접 본인이 출마하는 경우는 좀 드문 자리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당에 인재를 끌어들여서 당을 풍부하게 하고 결국은 인재영입위원장이 끌어들인 사람들이 인재영입위원장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개 저런 행보는 차기 당대표로 갈 경우 저런 행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처한 독특한 상황 때문에 인재영입 위원장도 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압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서울시장 출마는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유한국당은 좀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석연 법제처장을 뭐 전략 공천하겠다 확정된 네. 겁니까? 확정은 안 됐는데 예. 홍준표 대표가 1월에 만나서 아마 상당히 구애 작전을 핀 것 같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말씀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예. 현재는 반반이지만 조만간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오실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분이 2011년에도 서울시장 도전하려는 꿈을 가졌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마땅한 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홍준표 대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은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나름대로 오세훈 전 시장에게 손을 좀 내밀다시피 했는데 그 손을 잡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아무래도 공천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이는데 예.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의 어떤 그런 훌륭함과는 별개로 어떤 대중성과 인지도 이런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이분을 공천했을 때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 이랬을 때 만약에 격차가 상당히 난다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선거 막판에 그러면 경기와 인천은 또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책임을 느끼고 정말 달라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네. 그러면서 이 너무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그래서 자꾸 좀 지나친 언행을 하는 게 오히려 밉상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달라져야지 이석연 처장이 후보가 돼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의 이 모습, 특히 홍준표 대표의 저는 품격 없는 모습, 그런 언행들이 오히려 이석연 전 처장한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부분 예, 예. 조금 같은데 생각이 다른 부분이 예. 있는데 일단 이석연 전 처장하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 할 때부터 위상이 좀 차이가 납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의 거의 중심, 대부 이런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갈라서는 게 총선 연대 때 낙천 운동을 두고 시민운동 내부에서 대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은 낙천 운동,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 시민운동을 옹호하는 쪽이었고 예. 이석연 처장은 시민운동이 정치적인 운동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나중에 이제 뉴라이트 쪽으로 예. 이제 가게 되시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위상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예. 막판에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은 지금 저는 좀 낮게 봅니다. 그 이유는 바른미래당이건 자유한국당이든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면 당으로서의 존재감은 굉장히 낮아지고 예. 지금은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면 뭐 나름대로 완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는 상황은 그거는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다른 큰 정계 개편 구상이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네. 제1야당이 취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보입니다. 예. 후보를 뭐 내고 안 내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또 뭐 같이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저 홍준표 대표에 대한 품격 없는 모습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균형을 좀 잡아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지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갑작스런 성추문 폭로가 되면서 이제 물러났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충남도지사는 뭐 거의 안희정 지사의 미투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고 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은 뭐 후보가 안 나서서 걱정인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큰 악재를 만난 거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의 미투와 충남도지사 선거는 별개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었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였기 때문에 그 미투로 인하여 민주당이 져야 될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이 저희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도 후보가 있잖아요. 양승조 의원하고 복귀왕 전 후보가 아산시장 2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 예. 2파전을 통해서 예. 뭐 후보를 뽑고 그리고 또 그 후보들의 개인기와 또 어디에서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부분에서 점수를 잃으면 다른 부분 또 열심히 해서 만회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국당은 충남 지역 전략 공천하기로 이제 했고요. 이인재 전 최고위원, 이명수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 뭐두 분 다 해볼 만한 나름대로 건가요, 지금? 예.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있죠. 예. 그 지명도도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어떤 분으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의 경우는 현직이고요. 예. 이인재 전 충남지사의 경우는 지금 전직이란 말이죠. 경기지사를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의석수가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현직을 과연 차출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예. 어떻게 지도부가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일단 봅니다. 특히 충남 지역의 도민들이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 가지고 많이 좀 자존심도 상하신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어려운 선거가 됐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습으로 선거 준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구상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선거를 이기려고 한다면. 근데 그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6월 13일 날 치러지는데 그 사이에 가장 큰 일은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백악관에서는 알겠고요. 뭐 부인했습니다만은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날 경우에는 또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다. 또 반대로 말이죠. 잘 안 풀렸을 경우는 또 여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또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될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예단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뭐 89일 이렇게 지금 앞으로 다가왔고 뭐 초반에는 좀 뭐 미투 운동이 쓰나미처럼 뭐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변수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남북 화해 무대, 평화 정착, 평화 정착 그리고 특히 이제 4월 말에 있을 북한 정상회담, 북한과 정상회담 자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핵 폐기 그런 취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이건 여당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만약 북한과 또 갈등이 노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마이너스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두 번째로 또 가장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 서지현 검사 이후로 지금 미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여당에게 불리하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건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러면 후보 중에서 여당 후보에게 더 많은 미투가 있느냐 아니면 야당 후보에게 있느냐 이제 그것 따라서 좀 약간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헌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발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 중심제와 관련된 것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방 분권, 기본권 강화 이제 그 정도는 지방선거 때 이제 투표를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데 야당에서 이걸 불결시켜 버린다. 그러면 지방 분권을 반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개헌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또 뭐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울 송파을인데 오늘 홍준표 대표 영입위로 배현진 MBC 전 앵커를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거기서 전략 공천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지금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일단은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내부에 또 이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통해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뭐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하겠다는 뜻인데요. 그 송파을 지역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해볼 만한 지역인 건 틀림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몰라요. 민주당에서 뭐 최재성 전 의원도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도 있고요. 뭐 변호사 출신도 계시고 한데 과연 지금 한 8군데 정도는 대충 확정이 7군데가 확정이 돼 있고 민병두 지금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가 된다면 8곳이 확정이 됩니다. 그중에 상당히 관심을 끌 수 있는 데가 송파을이죠. 송파을에 비교적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서로 각축을 할 텐데요. 지금 이 역시 지방선거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어떤 한반도 지금 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한 브리핑을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4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며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주목하고 이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아베 총리가 기울여준 적극적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을 거론하며 한일 양국 국민의 우정이 두 선수처럼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남북 사이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과 일본 사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정상은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두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 4시 반부터 5시 15분까지 4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모처럼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목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기울여진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말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언급도 있었고요. 한일 셔틀 외교도 조기에 재개해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달라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는 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상당히 날선 대화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오늘 대화는 상당히 그 한일 정상 간에 모처럼 아주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 지금 남북 정상 또 북미 정상이 만나기로 한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뛰어넘어서 남북과 또 북미가 직접 접촉을 할 때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소외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위안부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좀 틀어진 상황인데 그거는 일단 접어놓고 일본 입장에서 일본의 또 국가 이익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 일본인 송환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일본이 결국은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육자회담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일본은 일본 입장을 관철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보조를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한일 정상이 이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어떤 공통된 입장을 마련한 거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 북한이 정말로 말이 아닌 북한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를 입에 뗐지만 정말 비핵화를 할 건지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북한이 한다면 북한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서 예. 저는 패싱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외교 스타일이라는 게 어느 하나도 뭐 이렇게 좀 소홀히 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는 북한과 이제 그 특사 보내서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미국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차례차례 대화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에 보면 뭐 일본 패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사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북 간의 관계가 풀리고 이게 북미 관계가 풀릴 조짐이 보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4대 강국이 보장하고 4대 강국이 이해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게 남북 관계도 개선되는 이런 흐름. 이렇게 되면 이제 비핵화와 조금 이제 다가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한 패싱이라는 단어가 이제 불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70년대 초에 4대 강국 보장론이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4대 강국 보장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4대 강국 보장이 아니라 4대 강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라 저는 이제 정말 정파를 넘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연장선상에서 한 김 말씀 좀 교수님. 드리려고 한다면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전에 좀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J 때 2000년도, 그것도 2007년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당사자인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이게 더 확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 이제 이걸 굉장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그 어떤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하는 그 어떤 방향을 보면 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게 한반도의 평화 정착 또는 뭐 핵 폐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걸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용 뭐 남북 특사 간 다음에 미국 보내고 중국 보내고 러시아 보내고 일본 보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 자체는 굉장히 설정이 좋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진전된 뭐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준비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이 청와대 발표도 이렇게 중간에 또 전해드리려고 여기서 좀 다른 뉴스도 전해드려야 돼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